14억 인구에서 9억 4천이 한 달에 3, 40만 미칩니다. 중국의 큰 문제가 이제 부정부패예요. 당신들은 술 먹는 탁자 아니면은 침대 위에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요. 비극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2000년 동안 중국인 저게 없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가능성 없어요. 군사력도 좀 사실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뭐 작년에 전승절 행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 뭐 미사일이라든가 대형 어뢰들 이런 거 등장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작전을 하는 거 보면 군사력을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기지를 활용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중국은 그런 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해외에. 중국의 군사적인 능력은 어떻게 좀 평가를 괄목할 만하죠. 괄목할 만하고,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개혁 개방 지금 40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중국이 가만히 보면 전략 포맷이 뚜렷한 축선이 있어요. 금융, 그죠? 달러 베이스로 엄청나게 외환 보유고를 쌓았던 점, 금융력을 키웠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력, 우주발전,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이 놀라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정도로, 우리가 괄목이 뭐예요? 눈 씻고 봐야 되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컸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지금 중국 최고위 군부의 최고위층이 계속 숙청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왜 숙청되겠어요? 부정부패죠. 그리고 시진핑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워딩이 그 부패한 관료들한테 슬쩍 그 총서기 발언이 나왔는데, 뇌물하고 이권 개입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땅 투기해갖고 지방정부에서 아파트 짓는데 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그림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방에 별로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 공무원인데도 막 몇천억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시사 문제를 잘 보셔갖고 잘 아시는데, 한번 털잖아요. 우리 이제 속된 말로 그 부정부패한 놈 잡아가고 털면은 금이 막 몇 톤이 나오고 그래요. 황금이. 아니 근데 그 놈이 과장해서 뭐 국장, 실장급밖에 안 되니까, 하찮은 시에, 조그만 시에 부시장 정도 국장 된 이 사람을 털었는데 황금이 몇 톤이 나온다. 그러니까 몇 천억이에요. 그리고 현금 같은 거는 운반하기가 힘들어서 트럭이 와서 운반할 정도.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겁니까? 우리 공무원 같으면 뭐 국장급이라도 1, 2억 받았다 그래도 크게 보는데 그게 몇천억이 그게 가능한 구조라는 게 좀 흔히 얘기하는 대륙 스케일 아닙니까? 대륙 스케일. 대륙 스케일. 대륙 스케일로 먹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희화해갖고 좀 미안하지만은 정말 세게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 저 중국 관측가들 얘기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흘러나온 얘기가, 공식적으로 까진 않겠지만은 중국 고위 공직자들 미국 내 재산, 그게 뭐 속된 말로 총서기는 뭐 미국 재산이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관측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줄줄이 걸려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그거 갖고 으름장을 놓으면은 사실은 개인적인 돈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지. 권력이란 것도 결국 자기 자산 이런 게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카드가 굉장히 무서운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국에 저도 잠깐 살아보면은 정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중국에 이거는 저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럴까 할 정도로, 근데 얼굴빛도 달라요. 이건 일반 우리가 보는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뭐 풍채도 남녀 모두 이런데 얼굴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유하죠. 정말 붓기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말씀하시다가 이제 더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부정부패에 굉장히 끊이지 않는 틀이 있어요, 중국에. 그게 바로 인문입니다. 사람이 남기는 자취를 저는 인문으로 해석하는데, 그 구조적인 부패, 이게 상례화되어 있고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군현대화를 그렇게 오래 했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지만은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액체 연료 대신 미사일 안에 물이 채워져 있었다더라. 이게 사실은 신빙성 있게 흘러다니는 이유는 그걸 갖고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대가, 정말 우리 중국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게 뭐 겉은 멀쩡한데 항상 싸워보면은 쉽게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딴 게 아닙니다. 저 중국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오랜 전쟁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돈이 들어가고 부패가 들어가고 인정관계로 만약에 조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저거는 싸우는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란 사태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 미친 듯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발언도 흥미거리지만은 그 밑에서 정교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초정밀로 때리는 미군의 작전 능력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저거는 전쟁이라는 건 사실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그거랑 달라요. 하지만 합법적인 명령을 갖고 움직이는 군대가 어떤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목표에 대한 공격력 그리고 자기의 충성의 명분 같은 걸 맞추느냐가 이게 강군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미군은 다 수행하잖아요. 물론 행정부의 명령 그게 옳고 그르건 간에 어쨌든 전쟁 수행에 관한 체계성으로 딱 따져보면은 미군은 너무 우수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미지수입니다. 부정부패를 좀 넘어서야 되는 게 있군요. 그게 커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군사위원회라고 있죠. 당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있지만은 최고위 멤버 중 군사위에 부주석이라는 친구들이 몇 명 남아 있어요. 원래 7, 8 돼야 되는데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다 숙청으로 날아간 거.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토대가 부정과 부패,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진핑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래서 비리를 빙자해서 내보냈다기보다는 비리 자체도 만만치 않게 문제다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풍문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제 기밀 누출, 기밀 누설. 근데 그런 게 사실 돈과 다 연관이 있죠. 미국에다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 같은 거 좀 샅샅이 드러났어요. 어디에 얼마큼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흘러나가겠어요? 우리 유 소장님께서는 사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중국 체제에 대해서. 시진핑 이후에도 중국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좀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해보시면. 2020년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타계했던 갑자기 급서했던 리커치앙 총리 있죠? 이극강 총리인데 리커치앙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그저 2020년인가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초에 이제 열리는 중국 행정부의 아주 큰 행사예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총리가 발표를 하고 공작 보고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쯤 해갖고 외신 기자를 만납니다. 국내외 내외신 기자를 만날 때 갑자기 정말 뜨거운 발언을 했어요.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6억 명이 한 달에 1,000위안, 17, 8만 원 이하다. 그리고 2,000위안, 4, 5, 6만 원이죠. 2,000위안 밑은 3억 4천이다 해갖고 계산해보면 9억 4천이에요. 14억 인구에서 9억 4천이 한 달에 3, 40만 미치입니다. 이거 총리가 발표하면서 이게 중국은 대부분 자기네 통계를 솔직하게 발표를 안 하는데 더구나 치부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진핑은 우리가 완전히 극빈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다 해결했다라는 소강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하는 해였어요. 이때 리커치앙 총리는 거꾸로 6억 명이 17만 원, 3억 4천만 명이 30몇만 원 이하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만약에 그 월세 같은 거 내면 그거 견디겠어요? 못해요. 이게 극심한 빈부격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쌓였던 그 거대한 나라가 했던 개혁개방이랑 너무 아이러니한 대조죠? 이 사람들이 왜 남겠습니까? 왜 이런 빈부격차가 생기겠어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계적인 대국이거든요. 저 대국이 40년 동안 개혁개방을 했다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빈부격차가 생긴다라는 건 자기 같은 피를 나눈 동포에 대한 이 천박한 인식, 사람이 귀중함에 대한 둔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저게 없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가능성 없어요. 결국은 이제 뭐 네팔도 그렇고 이란도 사실은 보면은 내부적인 그 경제 불평등이라든가 특히 청년들이 이제 소외되는 경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중국도 사실 지방에서 보면은 약간 경제적인 문제로 소요가 일어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중국은 그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통제가 가능하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통제에 대한 모든 관념과 방법에 대해서 2,500년 동안 모색한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누르는 거에 대한 기가 막힌 전법들, 모략과 술수가 무지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첨단 기술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안면 인식부터 네. 모든 감청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 정도가 아니에요. 상하이 가보면은 그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거나 신호 위반한 사람들 얼굴 안면 인식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전광판에 띄워놓더라고요. 전광판에 떠요. 그게 이제 AI나 이런 거를 통제에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첨단 기술까지 가세하면서 사람에 대한 통제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비극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거기에 순응을 해버려요. 2000년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 중국인 그 습성, 그저 중국의 임무는 이 통치권자에 대한 복속,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긴 하죠. 근데 하지만 거기서 또 순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숙명처럼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건 사실 우리 이 소장님, 이 대표님 저거 전공 아니에요. 북한이 더 하죠. 네, 그렇죠. 지금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새로 얻은 별명이 신조선이에요. 아니 서조선이다. 서쪽 조선이다 해갖고 북한 체제 그대로 닮아간다고 그래갖고 서조선이라는 이름을 다시 얻었어요. 중국이 결국은 어떤 북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국은 지금 북한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주 안 좋게 보죠. 사실인데 아까 서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진핑 체제가 너무 지나치게 독재와 전제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비아냥이에요. 이게 중국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굉장히 싸늘했어요. 참 바보 같은 놈들이다. 우리는 각성해갖고 개혁 개방에서 이만큼 살지 않냐. 그리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지 않느냐. 너희 뭐하냐 이랬거든요. 요 전 체제까지 후진타오 온가버 그때까지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 그 중국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아냥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뚱뚱이 놈, 저 바보 같은 왕조 세습자들 아주 안 좋았어요. 싸늘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상층 권력이 김일성 체제를 닮아가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보다 먼저 갔네, 선진국이다, 뭐 이런 비아냥이 거꾸로 이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중국의 합리적인 구도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개혁 개방을 지지했던 개방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국을 굉장히 싸늘하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수 공산당, 그리고 이제 그걸 이념적인 지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이 완고하게 잘 닫았다. 근데 그걸 떠나갖고 중국한테는 전략 카드입니다. 전략 카드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평양 이쪽으로 올라와서 압록강으로 들어올 경우를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6.25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 카드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 놈이고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석유를 대주고 물자를 집어넣는 거는 사실 전략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중국 지도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 특히 지금 김정은이가 뭐 13살짜리 딸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작년에 또 중국의 전승절 행사할 때도 같이 데리고 오고, 이런 건 정말 좀 뭐 사회주의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저는 이제 북경에 이제 특파원으로 한 5년 동안 있었는데 그 택시 운전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그땐 차를 안 몰고 다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어느 나라든지 여론 수집가들이고 여론 전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하면 아주 신랄합니다. 저 돼지들, 지네들끼리 그냥 왕국 차려놓고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무지무지 비판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시각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략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냉정한 전략가들이고 전술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카드는 언제든지 유용하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러시아랑 밀착하면서 이제 중국은 더 괘씸하긴 하죠. 하지만 결코 냉정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죠. 미국이 이란 휴전 때문에 굉장히 급한 모양새여 갖고 지금 중국을 찾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계속 존재하는 한 중국은 탈출구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책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이 제외되면서 생기는 여지는 아마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죠. 중국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연구자이신 유광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광종입니다.
오늘 마침 저희가 이제 중국 전문가로 유광종 소장님을 모셨는데 트럼프가 시진핑을 또 오늘 날짜에 맞춰서 만났네요. 베이징에서 이제 조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미중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좀 전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시진핑도 앞으로 뭐 공존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두 사람의 공개된 발언만 보면은 미중 관계가 뭐 이거 환상적으로 갈 것 같은데 미중 관계의 본질은 어떤 겁니까? 둘이 대립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마 각을 더 세울 겁니다. 그리고 좀 구도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2017년에 1차 트럼프 그때 방중을 했었습니다. 그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겠지만은 됐을 겁니다. 벌써 그때 이제 시진핑이 자금성, 황궁 공산당 지도자가 그거를 개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걸 혁명하게 없애기 위해서 쳐부셨던 질서 속에 왕조를 없애려고 일어났던 공산당이 아이러니하게 왕조의 중심을 열어갖고 트럼프를 맞이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중 관계가 엄청나게 꽃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귀국한 트럼프한테 날라온 거는 개선서, 관세. 잘 거기서 황제놀이하고 왜 가서 그게 틀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둘이 결국은 많은 관측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두 강대국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패권자는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둘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구조에서 힘이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갈등 구조로 가고 있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어쨌든 타협하는 모양새 그리고 서로 카드를 교환하는 모양새 그런 어떤 부드러운 제스처 같은 게 연출이 될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아마 트럼프가 귀국하고 이란 전쟁이 마감이 되고 나서 또 대립의 각이 굉장히 첨예해질 거예요.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좀 타협점 가능합니까? 지금 저 이란 전쟁이 일단 급해요. 미국 이제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이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어쨌든 종결점 맺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고 이란의 가장 큰 후견인인 중국이 그 카드를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재하는 모양새로 나서면서 경제적인 갈등 구조 이런 걸 좀 완화하고 지금 중국이 겉으로 첨단 산업 몇 가지는 잘 나가지만은 전체적인 경제는 굉장히 가라앉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미국이 이란 휴전 때문에 굉장히 급한 모양새여 갖고 지금 중국을 찾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급하고 그리고 성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하지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 밑에서 항복 사인하는 그런 게 아마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더 급합니다. 지금 구조적인 경제에서 드러나는 실업 문제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첨단 산업의 병목 현상 같은 거, 미국이 제재하면서 막히고 있는 루트 같은 거, 그 중국한테 아주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제 일단은 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절대적인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실업이 심해지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완전히 잠겼고 이런 식의 어떤 큰 문제 같은 거를 중국은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존재하는 한 중국은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핏 떠올릴 때 중국이 끌어들여가고 자기네 유리한 어떤 카드를 구사하는 어떤 회담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더 급한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란 중재를 적극적으로 돕고 트럼프 중간 선거에 맞춰주는 어떤 여러 가지 수요에 충족하면서 자기네 카드를 구사하고 탈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엔 저도 좀 뭐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뭐 상하이나 아니면 베이징도 그렇지만은 심천이라든가 뭐 칭다오라든가 가보면 너무 번화하고 와 이거 중국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좀 위세에 눌리는데 다른 지역도 가보면은 뭐 신도시처럼 우리 한 일산만하게 지어놨는데 거기가 다 통통 비어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중국인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갖고 우리도
아파트 투기 내집 엄청나죠. 마련. 내 집 마련. 중국은 그보다 더 절실합니다. 중국인의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중국인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일단 성장이 됐다라고 알려줄 때 일단 성가라고 그래요. 집을 이뤘다. 그 다음에 이범입니다. 업을 세웠다. 이거 두 가지 기준인데 이 사람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첫 출발이 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엄청난 투기가 몰렸고 그리고 중국이 구조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땅 팔아먹는 장사 그리고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경제개발 GDP를 올리고 고가에 반영해갖고 자기가 출세하는 그 어떤 수단으로서 땅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투기가 엄청나게 번졌죠. 그래서 끊임없이 짓는 구조, 콘크리트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대는 구조로 흘렀어요. 그게 결국은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부동산 부도 사태로 이제 이어졌고 저게 짓다만 아파트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 누가 짓는 겁니까? 그럼 짓는 주체는 주로 어디서? 지방정부에서 나온 돈, 2선, 3선 도시의 관리들은 GDP의 어떤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정한 목표를 채워야지만 고가를 충족하게 돼 있고 출세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소유권이 아니죠. 이용권입니다. 중국에서는 소유권이 인정 안 하는데 그걸 지방정부가 최대한으로 투기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서 불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거품이 됐고 지금 거품으로 남아있는 게 아마 우리 저기 지나가시는 분의 그 눈에 띈 유령 도시들이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분양이 안 된다 그래도 몇 집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장 논리가 있죠. 예, 시장 아예 그냥 아무도 없다. 이거는 뭔가 지을 때부터 안 될 걸 알고 지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장기적으로 이제 일단 GDP 개발하고 지으면은 GDP는 올라가니까 이제 고가로 됐고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이제 성적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 경쟁적으로 투기가 벌어진 거예요. 전 국토에 대다수 수많은 어떤 그 도시들, 조그만 도시까지 포함해갖고 개발 붐이 벌어졌는데 이게 엄청난 부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공산당의 부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품처럼 불어나갖고 이제 유령 도시가 곳곳에 생겼고 심지어는 베이징 옆에 그 숑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이징을 장차 대체할 시진핑 주석의 거대한 작품으로 이제 떠받들여졌는데 지금 거기 가도 거기 몇백 조가 들어가 있어요. 개발로. 근데 거기 지금 사람 거의 안 삽니다. 근데 이게 중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렇게 구조적인 순환이 그러니까 개혁 개방 한 40여 년 동안 잘 이루어지다가 이게 투기성으로 갑자기 이제 몰려드는 바람에 이제 전 국토에 어떤 유령 도시화가 생겼고 여기에 목매단 중국 투자자들, 개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놨다가 다 물렸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안 열게 돼 있는 구조예요. 왜? 자기가 제일 큰 투자 자산이 지금 거품이 돼 버렸고 막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 순환에서 이 개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갑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최근에 수출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그러죠. 자랑이 아닙니다. 안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무조건 뿜어내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안 팔면은 죽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조 달러 흑자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내기입니다. 저 악순환에서 지금 중국이 공산당이 좀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위기 같은 걸 자꾸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의 어떤 화해 이런 게 아마 중국 쪽에서 먼저 걸었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는 이제 물론 그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적인 어떤 중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도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오히려 절박한 중국에서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이란 카드, 이란 중재 카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화합 이로써 트럼프의 중간 선거 상승 그렇죠. 이런 거 회복 같은 거를 도와주면서 서로 딜을 하는 모양새에서 아마 이 정상회담을 큰 맥락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 경제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좀 이렇게 시진핑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산 대두 이거 팔아달라, 소고기 팔아달라, 그다음에 미국 보잉기 이거 좀 도입해라 이렇게. 중국이 뭐 국내 항공이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대부분 이제 미국이 뭘 팔아먹고 중국은 어떤 카드로 교환할 것인가 이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한 나라가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 막았죠.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단에서 홍콩이 잠식하고 있던 그 이용권 이런 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카르텔 이거를 중국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데죠. 거기도 이제 미국이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었죠. 이란도 결국은 막히는 거는 중국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게 이란 원유의 80%를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게 막히면은 이란도 문제지만 중국도 지금 2달 정도 이렇게 되면 속 타는 거 아닙니까? 속 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아마 이걸 보셔야 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주식이 잘 되고 있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맹, 그리고 블록화. 여기에서 중국이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생산하기 힘들거나 한국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조선. 예를 들면은 미군 군함 같은 거 어디서 다 해요? 뭐 일부 그 조선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미국 카르텔이에요. 동맹의 카르텔이고 크게 보면 요 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는 공급망이나 정책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이 제외되면서 생기는 여지는 대부분 한국과 일본 이전에 전통적인 미국 동맹의 카르텔에서 주워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카르텔, 동맹의 그 견고한 틀이 다시 뭉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길할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산업 경쟁력은 일본하고 한국이 훨씬 높잖아요. 특화된 부분에서. 그리고 근데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선언을 해버린 셈이 됐거든. 군사동맹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고 중국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기네는 중화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 복판이라는 늘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권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 중화주의라는 어떤 그 타고난 습성 같은 걸 버리지 못하는 늘 그쪽으로 회귀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쓸데없이 미국하고 너무 빨리 패권 경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시진핑이 도광양회를 더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칼을 너무 빨리 빼든 건가요? 우리 도광양의 뜻이 뭐예요? 숨어서 때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장점, 자기 칼날은 감추고 그 빛광으로 썼죠. 양회, 회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단점이에요. 단점을 보강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 개혁개방 총설계사로서 이제 중국 개혁개방을 처음 문호를 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지론은 미국의 등에 업혀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절대 미국하고 척을 지지 마라. 하지만은 한 20-30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까먹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 시진핑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성이 중화주의로 복귀하게 돼 있어요. 그 관성. 오래된 관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패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호금도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 두사 호온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신형 대국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클 대로 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미국하고 새로운 대등한 대국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중 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그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미국은. 내가 왜 너랑 같이 대등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고 택도 없는 얘기다 해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끊임없이 그걸 발전시켰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금성 북쪽으로 12km를 연장한 황제의 축선에다가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중국이 떴다라는 그 점을 너무 빨리 경솔하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신경줄을 엄청 자극을 했어요. 미국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봤어야죠. 근데 하지만 그때 이제 오바마 이런 정부를 거치면서 피벗 투 아시아라고 아시아 회귀를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대통령의 단점은 뭐냐면은 함정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말로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아시아 중시 정책을 했지만은 근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 들어오고 그때부터 중국이 너무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민주냐 공화냐 이게 상관없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가만 놔두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공조 그리고 공감대가 너무 확고해졌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전략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런 점을 간파를 하고 있다면은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중국을 주저앉힐 수 있는 전략을 끊임없이 좀 구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뭐 마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정권이니까.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선진 기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저기 반도체 노광 장비 그런 거는 지금 일체 엄청난 제한이 들어가고 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 길목을 막았고 베네수엘라 원유 그렇죠. 그거 다 중국 몫이었어요. 그거 다 막았잖아요. 파나마 운하가 전략적으로 미주 대륙에서 그 화물이 운송될 때 파나마 운하라는 게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거기 막아버렸죠. 그리고 멕시코 카르텔 쳤죠. 카르텔 그리고 이란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을 직접 수행하면서 목줄을 죄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한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포맷이에요. 남미 막았죠. 중국이 힘써 자기 국력을 대외적으로 확장하려는 기제였던 1대1로의 요로들이에요. 요충지라고 하는데 그걸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정상회담에 들어간 거예요. 한 번 연기했죠. 4월 달이었었는데 연기해갖고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아마 공식 성명서 이런 건 채택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히 오랜 큰 교감들을 할 거예요.